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찬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를 보좌했던 인물을 전략 공천하면서 이른바 사천 논란이 거센데요. 이 대표는 가짜 뉴스라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당사자 요청이라며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최지연 기자가 당시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이 보낸 입장문입니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에 전략 공천된 권양엽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사천 논란을 두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언급합니다. 뒤이어 이재명 대표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아내와는 사적 인연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의 당직자 출신으로서 대통령 후보 배우자실 여러 명의 부실장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논란과 무관한 대통령까지 거론했습니다. 가짜 뉴스에 의존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당, 그리고 정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모두 법적 조치를 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권 전 비서관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하면서도 당의 전략 공천 철회를 요구했고 당은 오후 긴급 최고위를 열어 경선을 의결했습니다. 최고위는 받아들여 이 선거구를 전략 경선 선거구로 지정하고 2인 경선을 실시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기존 공천엔 문제가 없었다며 사천 논란을 지적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일부 언론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비서라고 비아냥거리고 비하하고 폄훼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힘당 지도부가 헛발질을 했습니다. 선거 범죄입니다. 한 위원장은 배우자 부속실에서 실장과 부실장을 다 단수 공천하는 게 사천이 아니고 뭐냐고 반문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자, 이 문제를 취재한 최지원 기자 옆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결론부터 질문드리죠. 왜 이게 번복이 된 겁니까? 예, 이 김혜경 여사 보좌 이력이 논란이 되니까요. 일단 권양엽 전 비서관이 어제 오후에 경선을 하겠다 이렇게 당에 요청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후 5시에 당이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현역인 서동용 의원과 2인 경선을 하겠다 이렇게 의결을 했는데요. 이 당에서 내는 설명은 호남의 기존의 여성 정치인이 현재까지는 민주당 소속으로 없고 여성 후보 가운데 30%는 전략 공천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권 전 비서관을 전략 공천한 데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 다만 본인이 경선을 요청했고 해당 지역에 이미 공천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비교적 강세라는 점, 또 호남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본선에서 김건희 리스크를 공세를 해야 하는 야당 입장에서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뭐 사천 논란이 일자 본인을 전략 공천을 철회해달라. 그리고 경선에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건데 어떤 배경일까요? 그러니까 형식 논리상으로 본다면 권양엽 전 비서관이 이제 본인이 경선을 나가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당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서 2인 경선을 한다. 이게 형식 논리예요. 예. 당의 설명이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거라기보다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왜 권양엽 전 비서관을 공천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아주 길게 기자들한테 설명하고 반박하고 심지어는 사천 논란이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돌파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천 논란을 정면 돌파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저는 정무적 판단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자꾸 이제 뭐 개인적 인연이 없다고 하지만 그 개인적 인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본인이라는 관점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인 시절에 배우자실이라고 있었어요. 그 배우자실에서 부실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부실장으로서 배우자를 보좌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 자체가 인연이지 뭐 다른 게 인연이겠습니까? 이런 시각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 지도부가 이 사천 논란을 정면 돌파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얘기한 경선을 받아들이자. 저는 이렇게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과정 하나하나 좀 다시 짚어보죠. 몇 가지 이 짚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첫째, 이재명 대표가 김의경 씨 관련 논란을 이렇게 언론에서 제기하자 반박을 했거든요. 그 반박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양엽 전 당직자를 단수 추천했다고 그 사람이 제 아내의 비서라는 등 사천을 했다는 등 이런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가 하면 그걸 집권 여당이 증폭시키면서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을 사천으로 조작 왜곡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그 사람과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습니다. 권양엽 후보는 대통령 후보 배우자실 여러 명의 부실장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개인의 비서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근거로 어떻게 사천을 했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근거를 하나 대보십시오. 하나라도 부당하게 측근을 공천한 게 있는지. 가짜 뉴스에 의존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당 그리고 정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모두 법적 조치를 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게 원래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한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제 서울 영등포을 지원 일정이 있었는데요. 공보국에서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 일정을 추가해서 오후 3시에 이 대표가 현장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보신 대로 저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권 전 비서관이 본인의 아내와 개인적 인연이 없는데 언론 등이 비서라고 표현을 했다면서 오랜 당직자로서 배우자실 소속으로 대선 때 일했을 뿐 이 인연이 있어서 공천을 받은 이른바 사천 논란에 대해선 가짜 뉴스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사안이 좀 급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짜 뉴스에 대해서 법적 책임 묻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그 뭐 언론,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언급을 합니다.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짜 뉴스에 의존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당 그리고 정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모두 법적 조치를 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자, 여당, 정부 잠깐 쉬었다가 대통령까지도 대통령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지금 이런 논리인가요? 변호사로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뭐 이재명 대표는요 마이크 잡으면 항상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윤정부에 대한 이제 심판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건은 지금 권양엽 씨가 왜 공천을 받았는지 이게 사천인지 아닌지 이거에 관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런 방법한 적 없어요. 정부에서 누가 얘기한 적 없습니까? 근데 여기에 왜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법적 조치하겠다는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 사천이냐 아니냐에 관한 것은 이제 정치의 판단이거든요. 우리가 이제까지 권양엽 씨 말고도 뭐 비명계를 친문계 뭐 공천 학살이다 뭐 그런 얘기 쭉 언론 보도에 왔었고 그런 것들이 사실 뭐 여러 가지 여론에 있어서도 뭐 향배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쭉 왔는데 권양엽 씨 문제에 대해서 나오니까 왜 저렇게 하는지. 그런데 지금 비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서는 아니죠. 그렇지만 배우자를 관련은 실장, 부실장이면 또 광의 개념에 있어서는 보조하는 개념이 때문에 또 비서라는 개념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고 하지만 배우자를 모시는 그러한 실장이나 부실장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막역한 사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개인적 관계가 없으면서 권양엽 씨가 이전에 뭐 당직도 맡고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을 맡아와서 사실 후보자로 손색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캐리어를 보면 손색은 없어요. 그러면 계속 공천해놓고 밀고 나가지 왜 다시 이걸 또 경선으로 가냐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 사안이 굉장히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무리하게 뭐 대통령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랄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전혀 예정되지 않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러한 후폭풍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당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판세를 어떻게 뒤집기 위해서 또 법적으로 하겠다는 것까지 하면서 일종의 뭐
겁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어제 그 이재명 대표 발언이요. 저도 저 발언을 보고 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을까 하면서 좀 토파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번 이 권양엽 씨 사천 논란을 포함해서 이 사안을 포함해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발언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뭐 고발하겠다 이런 인과관계보다도 이 얘기를 한참 해명을 하면서 이 사안을 포함해서 뭐 다른 가짜 뉴스가 벌어질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맥락이었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질문 드리죠. 네. 지금 민주당의 공격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한 점의 의혹이 없어야 돼요. 민주당 내에서. 그래야 공격의 날이 세워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아니 뭐 민주당은 김혜경 여사 부실장 공천 주고 뭐 별반 다를 게 없네 이런 얘기 나올까봐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문제를 집중하겠다. 아니 그렇더라도 고발을 하겠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단 한마디라도 뭘 했어야 걸고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한마디도 없어요. 나온 게.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권양엽 전 비서관이 누군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일반 국민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 문제로 고발하겠다는 게 저게 과연 맞는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자들한테 저 설명을 마이크 잡고 할 때 보면 아마 시청자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평상시의 이재명 대표 모습과 다르다. 저는 그거를 그냥 봐가면서 다르다 느꼈어요. 약간 격앙됐어요. 격앙돼 있죠? 그 얘기는 굉장히 아까 당황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당황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왜 당황했느냐?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계속해서 공격을 했는데 본인이 지금 본인의 부인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받게 되니까 크게 당황한 것이고 이거를 정면 돌파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판단으로 지금 경선으로 선회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의 그 회견 내용만 그 모습만 봐도 이재명 대표가 평상심을 잃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그리고 요 하나, 이건 물론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해석은 각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권양엽 씨가 당시 김혜경 여사를 수행하거나 현장에서 보좌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했었는데, 근데 어떤 사진이 나왔대요. 사진이. 어떤 사진입니까? 저게 이제 권양엽 전 비서관이 본인의 SNS에 올렸던 과거 사진인데요. 지난 2021년도 말부터 김혜경 여사의 개별적 이제 대선 후보 배우자로서의 개별 일정을 수행했다 이런 증거다라고 하면서 한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사진들입니다. 예. 지금도 권 전 비서관 SNS에 남아 있는데요. 그 게시물 중에 하나는 그 나의 오늘이 정말 파란만장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구에 방문한 김혜경 여사의 그 사진과 그 여사의 일정에 본인이 동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찍은 듯한 저런 핸드폰 사진을 SNS에 올린 건데 이게 수행 증거다 이런 보도에 민주당은 배우자실 소속으로 한두 번 정도 동행을 했을 뿐이지 김 여사의 전체 일정에 대해서 권 전 비서관이 그 당시 모두 수행한 비서 역할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두수 소장님. 동행과 수행의 차이 뭡니까? 일단 뭐 여러 배우자의 실장도 있고 직접 수행하는 사람도 있는데 권향엽 후보는 과거 민주당에서 23년 정도 당직자를 했고요. 여성국장도 했고 청와대 아마 그 지역균행 비서관도 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베테랑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민주당 내에 당직자 출신을 공천하고 싶은 아마 민주당 내 당직자들의 어떤 흐름도 있었을 것이고요. 민주당의 또 고질병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을 존중해서 여성 공천을 30%를 권고하고 있어요. 뭐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가능한 여성을 공천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작동하면서 유일하게 이 지역만 여성 특별 공천을 하는 우를 범하면서 이게 빌미를 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냥 특별 전략 공천 지역에서 모르겠지만 거기 외에 전국에 하나도 없는 여성 특구를 만드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빌미를 주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나 이런 거에서 제가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도 과거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이 김혜경 여사의 법화잖아요. 그러니까 여사 문제가 나오니까 아주 강박적으로 반응한 건데요. 실제로는 여러 가지 민주당의 어떤 공천의 실수에
국민의힘의 공격이 들어간 그런 행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게 정치부 기자들이 동행 수행하면은 바로 떠올리는 과거 사례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아니 그게 김영삼 민자당 대표 시절에 러시아를 방문하잖아요. 그때 당시 박철원 정무장관이 따라가도록 돼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김영삼 그 대표 측에서는 수행이라고 얘기를 했고 어허. 박철원 장관은 동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급으로 가느냐 아니면 따라가느냐의 예.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보조하러 가느냐. 이번에도 김혜경 여사가 대구를 방문하는데 그러면 권양엽 그 씨가 그러면 동급으로 간 거냐, 예. 따라간 거냐, 수행이지요. 예. 그렇죠? 저건 자, 동행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동행과 수행.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수행은 이쪽으로 자리가 예약돼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셔야 되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하는 게 수행이고요. 동행은 거기서 만난 거예요. 오셨어요? 예, 저도 왔습니다. 이래야 동행이 되잖아요. 과연 그렇게 했을까? 아니 동행은 그러니까 이 위상이 비슷한 사람이 그러니까요. 같이 가고 서로 관계가 없을 때 동행이고 지금은 관계가 있잖아요. 부실장이잖아요. 그 배우자실의 부실장. 수행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즉각 조치에 착수합니다. 특히 사천 의혹은 가짜 뉴스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이 발언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천을 보시면 매번 정말 입이 짝 벌어진 공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김혜경 여사의 비서를 호남에 단수 공천을 했던데요. 어차피 다 들켰으니까 사천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 이런 작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선대위 공식 직함인 배우자실 부실장을 마치 당시 후보 배우자의 비서로 표현을 하고 심지어 수행비서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가짜뉴스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거 범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우리 민주당의 공천을 폄훼한 행위를 한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내일 고발 기록했습니다.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빠졌어요.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이름까지 언급했습니다만.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콕 집어서 고발을 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도 법적 조치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법적 조치할 거다 그렇게 냈던데요.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배우자 부속실에서 실장, 부실장 이런 사람들 다 단수 공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천이 아닌가요? 그리고 다 떠나서 배우자실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 실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법적 조치까지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입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일단 그 전략 공천이죠.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해서 전략 공천을 하는 것은 최고의 의결을 거치면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 최고위나 당무위에서 의결하면 그 최대 30%까지는 여성 후보를 전략 공천, 단수로 전략 공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그 할당 몫이 있기 때문에 아직 30%를 채우지 못한 민주당 입장에서 권 전 비서관을 해당 지역구에 여성 전략 공천으로 배치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왜 그 지역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어제 그 한 최고위원한테 물었었는데 다른 호남 지역도 많고 다른 가능성도 있는데 왜 그 지역을 했냐 했더니 다른 호남 지역에 나와 있는 여성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허. 유일하게 호남 지역에 출마한 여성 후보 가운데 권 전 비서관이 2자릿수 적합도 수치를 보인 조사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경쟁력이 더 있는 권 전 비서관을 전략 공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런 설명도 내놨었고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 전 비서관이 직접 경선을 하겠다고 요청했고 해당 지역구 현역인 서동영 의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 일반 국민 경선으로 2인 경선을 치르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제 법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비서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비서가 아닌데 왜 비서라고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아까 동행과 이 수행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비서와 그 배우자실 부실장의 차이는 뭡니까?
글쎄 저게 뭐 객관적으로 딱 입증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비서라고 보거든요. 비서의 우두머리죠. 그렇죠. 비서의 우두머리. 세크리터리. 비서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 저는 그 배우자실 실장도 그 비서들의 우두머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 부실장, 실원 다 그냥 그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얘기할 때는 실장, 부실장 뭐 아니면 배우자, 실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통칭 비서라고 해도 크게 문제 삼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사태의 본질이요. 비서냐 부실장이냐 실장이냐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 부인이 김혜경 씨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었느냐 그게 본질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공격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게 뭐냐면 비서가 아닌데 비서라고 표현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거예요. 부실장으로서 일정 관리하면서 특별한 관계였느냐 아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저는 이번 기회에서 이제 처음 알았는데 물론 이제 다른 후보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대통령 후보의 부인에 실장 있고 왜 부실장이 여러 명 있는 겁니까? 뭐 왕비예요? 그럼 그것도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금 뭐 물론 이전에 관행적으로 해왔다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관행이죠. 그래서 민주당의 엄청난 어떤 뭐 선거에 투입할 인원들이 쓸데없이 어떻게 보면 후보의 배우자 주위에서 있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쓸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략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과도하다는 측면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비서냐 실장이냐 수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가짜 뉴스와 근거가 뭐냐면 사천했다 그것을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수행했냐 안 했냐 뭐 비서냐 부실장이냐 이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아니다고 하면서 지금 뭐 공격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됐다 봅니다. 예. 그 아까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역할을 했느냐, 뭐 비서냐. 근데 비서관이라고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나 해서 비서관은 청와대 때 균형인사 비서관 했나요? 그 비서관을 지냈기 때문에 전 비서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서라고 해서 그 비서와 비서관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요즘에 비서라는 말 조심해야 돼서 어찌됐든 이 비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분만 아까 뭐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른 곳 다 빼고 여기만 여성한테 우대를 주고 여기는 여성 지역구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지지율 차이도 많이 나던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지역민들의 판단입니다. 지역민들. 그러니까 순천에 사시는 분들. 예, 이 지역은 또 이 두 분이 서동영 의원하고 권항엽 후보가 4년 전에도 경선했던 곳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됐죠? 예, 이제 서동영 후보가 경선 이겨서 후보가 됐고 다시 한번 또 이 지역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은 민주당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고질적인 페미니즘 우선 그래서 여성 비례 그 어떤 할당의 30%를 가까이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도 보면 예를 들면 국토위원회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분이 국토부 장관으로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임명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한 여성을 배치하려고 하는 이런 그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런 것이 이 사건의 이제 뒤에 배경인데 민주당에서는 가능한 남녀가 비슷하면 여성을 우선해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의 내부의 민주성이나 규칙성을 위반하면서도 여성 우선이라고 하는 대의가 더 크다. 이런 데서 이제 사고가 터진 건데 23년을 민주당 여성국장 당직자를 한 사람이 3개월 정도의 후보 수행 또는 후보 수행에 관련된 업무를 한 이유로 이것을 여성 특별 지역을 지정하는 이 바람에 이게 빌미를 줘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이 공천이 미숙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짜뉴스로 법적 조치를 이야기하는 거는 정치에서는 피해야 될 일입니다. 정치를 사법으로 가져가서 좋은 일 하나도 없고 그냥 정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면 될 일을 이게 법적으로 한다는 건 좀 무리한 주장이 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공천 논란은 사실 서울이 더 많아요. 지역으로 보면. 서울에서는 뭐 지금 많은 의원들이 지금 뭐 감점에 공천 탈락에 뭐 마이너스 하위 10%, 하위 20% 성동 뭐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서울은요. 원한 대로 밀어붙였습니다. 뭐 밀어붙였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바뀌질 않아요. 결국 임종석 전 실장도 당의 뜻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호남은 이 부분입니다. 공천 잡음이 커져요. 어제 지적한 것처럼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약간 급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격앙이 돼 있어요. 이거 빨리 진화해야 된다.
그만큼 신속하게 결정을 뒤집은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랬을까? 왜 호남은 이렇게 빨리 바뀌었을까? 일단 호남 민심입니다. 호남 민심이 지금 심상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달 2월 중순 여론조사한 결과를 한번 보면요. 민주당과 시민사회 등 소수 정당이 만든 비례연합정당이 44.7%, 그리고 조국신당이 10.3%를 기록했는데요. 3월 둘째 주 조사에 따르면 비례연합정당이 34.9%로 5%포인트 가까이 줄은 반면에 조국신당이 17%포인트 이상 뛰어오른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이거는요. 비례정당입니다만 둘 다 야당, 야권 정당이에요. 국민의힘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호남 내에서의 야권의 역할이고 야권의 지지도입니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비례연합정당이 44.7%를 보이다가 최근에 공천파동 쭉 겪으면서 34.9%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이 지지율이 누구한테 갔느냐? 이 빠진 지지율이 국민의힘한테 갔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디한테 갔느냐?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이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비례대표는 사실은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아니잖아요.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뭐 호남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주 전라도만 이렇게 지금 떼서 보면 거기에서는 비례 의석을 놓고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하는 모양새예요. 저 정도면 오차범위 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쟁하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호남에 있는 유권자들이 자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어주고 지역구 후보는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한 달 만에 그 얘기를 의미하거든요. 예. 그 얘기는 최근에 이제 자꾸 이재명 대표가 친문 성향의 후보들을 배제하는 기류가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호남에 있는 유권자들 중에 친문에 좀 우호적인,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는데 조국혁신당은 지역구는 공천을 지금 안 할 태세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고,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그러면 차라리 조국혁신당을 찍어주자. 이런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럼 저런 걸 이제 교차 투표라고 하거든요. 예. 지역구 후보 찍는 거와 비례 찍는 것을 달리하는 거. 아마 이번에 그런 조짐이 지금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허.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번 강주의 국회의원 예비 후보의 경선을 보면 현역에서 민영배 의원 하나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탈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강주 분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좀 세게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 어떤 강경한 의식을 대변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약간 역할 분담을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국신당은 좀 더 엘리트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영입 인사들이 대부분 서울대 출신이라든지 강남 좌파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은 좀 이재명 후보부터 비롯해서 좀 서민 대중적 이런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제 이런 역할 분담적 차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이 윤석열 정부를 3년 안에 끝내겠다 이런 문제 제기 또는 돌발성 이런 선거 구호를 내거는 반면에 민주당은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역할 분담이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강주에서의 이런 요구가 여론조사에도 그대로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 물론 큰 추이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어찌됐든 민주당의 위성정당의 하락세, 그 차이를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메우고 있다는 이 분석. 그래서였을까요? 오늘자 조선일보 8면입니다. 이재명과 조국 사실상 선거연대에 나섰다. 과거에만 해도 거리두기를 했었는데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했는데 자,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선을 그어왔던 조국 전 장관을 만나 손을 잡은 겁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는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넓은 중원으로 나가셔서 중도표와 합리적 보수표까지 끌어오고 지역구에 1대1 구도를 형성하여 승리하시길 빕니다. 조국 대표님을 환영합니다. 조국 혁신당의 창당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중에 조국 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 두 사람이 손을 잡은 거예요. 선거에 사실상 연대를 선언한 거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굉장히 이재명 대표의 속내가 복잡할 거예요. 지금 공천과 관련된 불공정, 사천 이런 논란이 이제 민주당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친명, 친문, 그리고 지역은 이제 호남이 있는데 그 상당히 지금 이탈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지지층을 이탈되지 못하도록 잡아야 한다는 그런 굉장히 강박관념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조국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필요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박홍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례대표 관련해서 TF를 책임지고 있는데 절대 연대하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저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좀 상당히 다급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지지층 결집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조 전 장관은 공통점이 있죠. 반윤 연대를 할 수 있는 공통점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서로 뭐 추구하는 이득이 똑같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딜레마적인 요소는 그거죠. 연대를 했을 때 어떤 중도층 이탈이랄지, 지금 아까 우리 여론조사 봤지 않습니까? 비례정당과 관련된 투표에 있어서 지지자들의 어떤 이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이 하자고 하면서도 뭐 연대는 없다는 취지로 또 거리를 두고 있어서 지금 이도저도 아닌 참 모양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선거에서는 결국 선거의 승리 여부는 중도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중도층이. 예. 근데 저렇게 되면 사실은 중도층이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총선의 승리에서 외연 확장을 이게 포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들만의 어떤 지지층을 갖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이제 뭐 거의 공천도 끝나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또 다른 뭐 전략이 있는 건지. 그렇지만 이제까지 한 그러한 뭐 행동들을 보면 또 다른 전략은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 민주당에는 공식적인 민주당에서 뭐 사실상 위성정당, 뭐 위성정당 아니라고 합니다만 뭐 사실 위성정당이잖아요. 공식적인 위성정당이라는 게 있어요. 더불어민주연합. 자기 당을 찍어달라고 할 때는 한 표만 선택을 하잖아요, 유권자들이. 선거날 한 표를 찍어야 되는데 자기 당 말고 다른 당을 찍어주세요라는 건지, 자, 위성정당을 찍어달라는 겁니까? 조국 혁신당을 찍어달라는 겁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지금 말씀도 하셨다시피 별로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연대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어제 마침 또 공통적으로 비례연합정당 대표 두 사람 대표를 이재명 대표가 만났고, 그 직후에 바로 조국신당 조국 대표를 만났었어요. 그래서 공통적인 일정이 있었는데 어느 한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제 선택을 맡기는 건데, 지금 보신 것처럼 조국 대표가 지역구는 민주당 그리고 비례는 조국신당, 그러니까 지민 비조라고 하거든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신당. 지민 비조. 예,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서 조국신당에서는 이제 열심히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전략으로 1대1 지역구 지역에 조국신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연대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도층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조국신당이 나머지 더 외연을 넓히는 더 강성 지지층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비례표를 오늘을 얘기하기로는 12석까지 기대하겠다 이렇게 조국혁신당에서는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비례연합 신당으로 비례표가 가든 조국 신당으로 비례표가 가든 말씀 계속 들으시는 것처럼 결국에 총선이 끝나면 합당할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비례표가 가더라도 결국에 나중에는 민주당이 흡수할 수 있는 의석수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민주당에서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선거제를 정할 때도 병립형을 하지 않고 연동형 비례제를 하게 된 것 역시도 비례연합정당이 위성정당으로 만약에 낙인이 찍혀서 비판을 받게 될 경우에 이런 조국혁신당이 생겨나서 더 강성 지지층을 흡수하고 나아가서 호남표를 흡수하게 된다면 그 표가 나중에 합당해서 대선에 갈 때에는 모두 민주당 의석수로 가져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현재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고 이제 분석이고 판단일 텐데 과연 그대로 될까? 두 사람의 공통점, 뭐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재판이라는 단어가 아니 뿐만 공통점이잖아요. 아니고 지금 이제 그 조국의 강을 건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러면 다시 조국의 강가에 어슬렁거리는 게 되잖아요, 민주당이. 이렇게 되면 지역구에서는 이제 조국 혁신당이 공천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민주당 지역구 공천자에 악영향을 끼친다니까요. 저거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도 열린민주당이 지금 그 조국 혁신당하고 비슷한 역할을 했거든요. 최강욱 다 이제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아마 이런 상황이 지나서 선거가 임박하면요. 그 이재명 대표인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위성정당의 표를 지금 상당히 뺏기게 생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선거가 당분간 없잖아요. 내후년에 저 지방선거 외에는 없잖아요.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야 뭐 유권자들 눈치 안 보겠죠. 예. 근데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비례정당과 관련해서 조국 신당이 만약에 비례대표소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되면요. 결국 민주당과 합당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자체는 이재명 대표에게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에 남아있는 일부 공천받는 친문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력과 연대가 돼가지고 결국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만약에 뭐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된다랄지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조국 신당과 친문과의 연대를 통해서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국 신당이 적당히 비례대표를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지만 이게 압도적으로 가져가 버리면 결국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 총선 막바지 가면 결국 민주당이 조국 신당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는 입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가 조국 전 장관에게 호의적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는 조국의 강 이런 얘기가 오히려 부담이 되니까 이재명 대표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건너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강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공직자는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일반인과는 다르게 더 높은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작은 허물이라고 해서 큰 허물보다 덜 할지는 몰라도 허물은 허물이다. 그리고 책임이 높은 고위 공직자일수록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더 큰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국민의힘은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지적을 하는데요. 한동훈 위원장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지적을 했는지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조국 신당과 연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으셨어요? 어차피 그러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합리적인 사람은 다 내쫓고 그 자리를 위헌 종북 정당인 통진당의 후예와 조국 같은 사람으로 채우기로 했다는 것.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었죠.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울 것은 없습니다만 국민에게 대단히 해로운 결합이다. 이제는 정말 이렇게 속내 다 들킨 바에는 그냥 막장으로 가자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우군은 정의당이었습니다. 녹색정의당. 근데 지금은 녹색정의당과는 거의 뭐 지금 뭐 헤어진 선거 앞두고 이런 양상이고 대신 통진당 후예라고 일컬어지는 진보당.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그리고 조국신당. 과연 이게 민주당의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주당 전체의 선거에서 보면 지역 선거에서 약간의 악재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조국이란 당사자가 직접 등장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민주당이 조국의 강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대변하려고 했을 때 깝깝하고 답답한 영역이 있었지만 당사자가 직접 나섰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은 누구하고 싸울 거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직접 싸우는 것이고 구호도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면에 있어서 민주당은 약간 피해갈 수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뭐냐면 이런 어떤 그 선거 쟁점에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어떤 표현이 개싸움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싸움은 조국 신당이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이 민주당 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그 사법적 탄압에 의해서 조국 가족이 도륙을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일정 정도
뭐랄까 동전심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51%의 승리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례대표는 그냥 자기들 지지하는 정당은 지지하는 대로 찍는 거고 3%만 넘기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에서는 51% 그러니까 무당층과 뭔가 이렇게 유동표가 같이 와야 승리하는데 아하. 이 부분에서는 민주당이 약간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부분에 구태여 막 발언하거나 그것을 대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역할 분담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다만 이 통진당이라든지 이런 과거의 이 부분을 그러니까 진보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지금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었는데 여기와 조국 신당이 경쟁하는 상태가 돼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영입을 했던 사람들 상당수를 지역구에 전략 배치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영입됐던 사람들이 지금 보면 한 3명 이상은 못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요거 하나만 짧게 질문 드릴게요. 물론 뭐 조국 신당에서는 개싸움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러니까 어려운 싸움은 이쪽에서 그러니까 강한 공격은 조국 신당에 사겠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아니, 과거 조국 수호 세력이 그걸 주최했던 게 개싸움 운동본부예요. 그런 그래서 단어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선거 과정에서는 네. 혹시나 이제 오해가 될 수 있을까봐. 근데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질문 드릴게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지금 무죄 받았습니까?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과연 마치 사법리스크에서 완전 자유로운 사람처럼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재명 대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조 전 장관 재판받고 있거든요. 저는 둘이 뭐 연대하고 같이 가자는데 피고인들의 연대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본인은 아마 결국 조국 신당은 비례대표에 중점을 둔 당 아닙니까? 그럼 본인은 비례대표 받겠다는 거죠. 몇 번 받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앞번을 받겠죠. 2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전에 뭐 1번은 여성이니까. 근데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만약에 잘못된다 하더라도 나의 동지가 또 나를 대신해서 수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본인도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비례대표를 받아가지고 만약 당선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실형선고가 될 거 알면서 이제 저런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전에도 방송했지만 조국 신당의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대학 입시에 대한 공정성 아닙니까? 굉장히 모순된 행동을 취하고 있지만 결국 본인의 사적 감정에 의해서 현재의 어떤 선거제를 좀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이재명과 조국이 손을 잡고 있지만 뭐 뒤에 호칭 빼고요. 자, 뭐 유죄가 났는지 무죄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대선까지의 과정에서 설사 유죄가 난다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이 뭐 형기면 형기, 뭐 집행유예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조국 전 장관 머릿속에는 다음 대선에 내가 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뭐 집행유예를 받거나 또는 뭐 교도소에 있거나 이건 표현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최악의 경우 그렇다 하더라도 대선 전에 조국 나한테는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대선까지도 지금 총선은 뭐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그 앞으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뭐 본인이 국회의원을 뭐 하루를 하게 될지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제 2심까지 지금 징역 2년 실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정 구속은 안 됐지만. 자,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 넘어가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원래대로라면 한 4개월 정도 있으면은 확정 판결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2월 초니까 뭐 대개 한 6월 초 그러면 5월 30일부터 임기 시작돼요. 당선되더라도. 그러니까 며칠 못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뭐 본인이 다 예상할 수 있을 거고. 유죄일 경우에는 뭐 일부 아니 그 좀 2심까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3심까지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예측이죠. 그러면 그 이제 그런 것이고. 근데 어느 평론가는 또 뭐 결국 총선이 끝나면 민주당이 조국의 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도 있던데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3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뭐 파기환송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2027년에 조국 전 장관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는 쪽에 훨씬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손을 잡았지만 나중에 또 대선을 앞두고는 저 두 사람이 또 저 잡은 손을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생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한 약속도 내가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른다는 거는 생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생물인 거죠. 근데 이분은 본인이 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정치는 생물이라서 글쎄요. 위성정당 논란과 관련해서 비례정당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고 이분 뭐 성함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향신문입니다. 육면. 자, 진보 진영 매체에서조차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용해인 유례 없는 위성정당 비례 재선 도전. 비례대표를 보통은 한 번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례 가면 다음에는 지역구 나가는 것. 물론 아닌 분도 있습니다. 뭐 비대위원장 여야 넘나들면서 한 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아니 또 비례로 또 나간다고요, 이번에? 예, 맞습니다. 이 용해인 지금 그 연합의 선대위원장인데요. 원래는 지역구를 복수의 지역구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경기 용인도 있었고 서울의 영등포 갑도 있었고 여러 곳에 이제 적합도 후보 조사를 돌려서 용 위원장의 위치나 이제 적합도 지지율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하고 했었는데 본인도 이번에는 지역구에 나서서 당당하게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도전에 나서겠다 이런 취지로 그동안 얘기해놓고 이후에 비례연합정당이 생기면서 비례 후보 추천 시기가 다가오자 비례 후보로 나서겠다, 비례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겠다 이런 발표를 어제 직접 한 겁니다. 이 부분을 놓고 비례 후보로 재선에 나선 전례가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염치 없다, 몰상식하다 뭐 이런 반발까지도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용 위원장은 본인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다면서도 지역구에 어쨌든 출마하게 된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낙선하더라도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까지도 고민을 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소득당 유일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일단 당선되는 걸 더 목표 우선치에 놓고 내린 결심이다. 이런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기자들이 그 질문 안 했습니까? 기본소득당에는 용해인 의원 한 사람만 있나요? 그러니까 뭐 1인 정당이다, 사당화다 뭐 이런 논란도 있는데요. 다른 후보가 없습니까? 그렇죠. 뭐 원외에 있는 사람을 내서 후보로 올릴 수도 있는 방안도 있는데 일단 그 정당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나마 인지도가 가장 높은 본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본인의 원내 입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걸로 일단 내가 원내에 들어간다. 있습니다. 내가 국회의원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자, 이러면서 물론 뭐 과거를 또 소환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리틀 김종인이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예요? 예,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무래도 지난 국회에서 그러니까 내리는 아니죠. 비례대표로만 5선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이하게도 이 김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당을 이제 옮겨가면서 비례대표를 해서 국회의원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당적을 바꿔서 5선을 한 비례의원은 김 전 위원장이 처음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 용 위원장이 이번 재선 도전을 놓고 그래서 리틀 김종인이냐 이런 발언까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당당하게 또 하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 비례대표를 계속 했는데 그거는 본인이 그 당에 기여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거는 위성정당이 아닙니다. 지금 용해인 의원의 경우에는 위성정당으로 2번을 연속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뭐 용해인 위원장 얘기도 들어봐야 되니까요. 지난번에도 그렇습니다만 이번에도 그러니까 본인이 당당하게 기본소득당 이름을 걸고 저희 뽑아주십시오. 저희 3% 얻겠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민주당, 위성정당과 함께 얘기 들어보시죠. 그래서 또 더 고민되기도 하고 긴 시간 좀 숙고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의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 진보 진영의 승리와 또 기본소득당의 성장을 위해서 당과 함께 내린 결단이다라는 네.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한국 사회에서 비례대표는 2번 반복하지 않고 2번 임명을 잘 안 하는데 가끔 이제 이 당을 이동할 때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태규 의원이 여주 양평에서 경선에서 이번에 탈락했지만 이제 당을 국민의당이라든지 옮기면서 한번 있었던 적도 있고 과거에 이제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그런 적도 있고요. 김영선 의원도 비례를 2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지적대로 위성정당으로 기본소득당을 널리 알리고 기본소득당을 대표해서 정치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역을 나와서 기본소득당 이름으로
정명 선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피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편법을 한 거고 통상의 경우에 이런 데 본인이 한번 했으니까 나오고 자기는 지역 도전하고 다른 또 거기에 인재를 키우는 이런 자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걸 피해간 걸로 봐서는 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좀 당당하게 이런 것에 그 위성정당 출신으로서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면 좀 더 정도를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비슷한 논평하실 것 같아서 시간 관계상 뭐 이 정도만 듣도록 하죠. 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 자, 1대1 TV 토론하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안 한다고 하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신경전에 나도 껴줘요 라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예요. 일단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인 이 사람.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표현을 비슷하게 쓰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거대 정당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고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는지를 당대표들을 불러서 TV 토론을 생방송으로 장기간 하는 것이 언론이나 국민들이 많이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1대1 토론을 거듭 제안합니다. 본인들에게는 가정사일 테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충분히 토론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하시면 토론장에서 묵비권도 보장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사에서 누구를 사회로 내세워도 상관없습니다. 김어준 씨가 해도 상관없어요. 사회자로 카톡 친구 한동훈을 데리고 나와도 좋습니다. 사회자로 부적절하면 그냥 마음 안정 차원에서 한동훈 같은 분을 데리고 나와도 좋습니다. 이번엔 정청래 의원이 나섰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저게 긴급 최고위 이후에 이루어진 기자 백브리핑에서 저런 말을 한 건데요. 지금 화면 보셨지만 원고를 아예 써왔습니다. 작정하고 준비한 멘트들을 한 건데요. 예. 한 위원장이 한 말을 그대로 이제 패러디를 해서 그 인물만 바꿔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와 1대1 토론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아까 한 위원장이 김어준 씨가 사회자로 나와도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패러디해서 사회자로 한동훈이 나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한 위원장이 계속 이재명 대표와의 1대1 토론을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아바타로 추정이 되니까 이재명 대표와 토론할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주제 파악 좀 해라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오호. 자, 이러자 한동훈 위원장도 듣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청래 의원 공격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저는 그거 드리겠습니다. 묵비권 드릴게요. 거짓말을 할 만한 상황 된 묵비권을 행사하셔도 좋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정청래 같은 분 데리고 나오셔도 됩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토론하자고 하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토론하겠다고 하고 자, 이러자 정청래 최고위원이 거의 이제 끼어들고 거들고 있어요. 요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본인보다 약간 체급이 높다고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그런 쪽을 자꾸 이제 걸고 들어가는 거죠. 뭐 그게 정치의 하나의 기술이기도 저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토론하자고 했더군요. 그러니까 점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뭐 토론사슬 비슷하게 지금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뭐 이거를 어차피 뭐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토론에 응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응하지 않는 논리가 명확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영수회담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결국 유권자들한테 맡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TV 토론 이번에 관련된 것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토론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KBS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방송에서 다 하자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KBS에서 야당 여당 대표끼리 토론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이 왔을 때 민주당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뭐예요? KBS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MBC도 한다고 하던데요? 그 MBC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사회자가 편파적으로 한다면 김어준도 좋고 누구 나와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왜 토론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걸 계속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마치 이런 식으로 비꼬는지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정청래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저런 패러디는 정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과도를 넘어서 자질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왜 나옵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금 뭐 정치인입니까? 이거 총선과 관련이 있어요? 정말 정치인이 아니지만 저런 어떻게 하면 뭐 가십거리 얘기하려고 하면 김혜경 여사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토론하자고 그런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저걸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본질에도 맞지 않고 아마 본인이 뭐 저런 식으로 해서 언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본인의 어떤 수준을 얘기해 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조금 전에 이름도 나왔습니다만 또 한 명이 등장을 해요. 나도 껴줘. 누굴까요? 그렇죠? 짐작하시죠? 확인해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만만해 보이는 것 같은데 정작 토론해 보면은 그렇게 뭐 일방적인 상황은 안 나올 겁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곤란 지점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토론하면 아마 공천 과정 중이기 때문에 공격할 요소가 많아서 안 받을 걸 알고 제안했겠죠. 지금. 아니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제안할 생각 없으세요? 저는 오히려 출마하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출마. 출마하면 토론도 하고 하겠죠. 예. 네. 자, 이준석 대표 한동훈 위원장과 맞붙자고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전해드렸으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화성을 이준석 대표가 출마하는 반도체 벨트 화성을에 반도체 벨트입니다. 반도체 벨트 화성을에 새로운 대항마를 붙입니다. 바로 삼성전자 반도체 전문가라고요.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인재로 영입했던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이죠. 한정민 후보를 공천했는데요. 이분이 84년생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한 살 차이 나는데 젊은 후보들의 대결, 동시에 이 반도체 벨트에 전략가 삼성전자 출신을 붙여서 그 이준석 전 대표와 맞붙게 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여기에 또 민주당 후보로는 현대자동차 전 사장 출신인 공영훈 후보가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와 캐릭터를 잘 분석해 봐야 하는 격전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문가가 저렇게 등장을 한 겁니다. 바로 김두수 소장님께 질문 드리죠. 이거 예상하셨어요? 이준석 대표 나오는 자리에 반도체 전문가 삼성전자 사람 나올 거라고? 네,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의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고 어쨌든 연구원인데 좀 젊은 청년을 내보임으로 해서 이준석 대표를 좀 견제하겠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이제 반도체 벨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마침 현대자동차 대표 출신을 영입해서 여기 공천을 했으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맞수라고 생각했고 여기에 과연 뭐 누가 나올까?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 이번엔 비대위원장 나와라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이제 공천을 가장 젊으면서 이런 사람을 보면 거기가 동탄 지역이 삼성맨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 삼성의 표를 그래도 흡수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좀 견제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워낙 인물이나 체급 차이가 많이 나서 여기는 험지고 사지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결국 가장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냥 신인을 내보내는 그것이 이제 현재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개혁신당 쪽 입장도 들어봤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화성을 반도체 벨트 출마한 3명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자, 한 사람은 뭐 이 삼성전자에서 오랜 생활 뭐 아주 오랜 생활은 아닙니다만 젊은 나이에 연구원입니다. 삼성전자 연구원. 또 한 사람은 자동차 전문가. 여기에 현대차 공장이 있다고 했나요? 뭐 이러면서 민주당도 나름 기대를 걸고 있어요. 나름이란 표현 죄송합니다.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명은 하버드 출신의 청년 당대표. 야, 요 구도 최병묵 의원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공영훈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은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고요. 원래는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 출신으로 이제 현대자동차에 들어갔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사장까지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나왔는데, 자,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컴퓨터공학과 출신이죠. 하버드대 컴퓨터공학과입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 뭐 이런 부분도 일부 안다고 보고, 또 한 사람 이제 국민의힘 공천자는 바로 그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이고, 근데 저 지역의 유권자가 그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많아요. 현대차 노동자들도 좀 있고.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또 2030, 40까지의 젊은 층 남성의 상당한 또 지지를 갖고 있잖아요. 저기 30대들이 많이 산다고. 그렇죠. 아니 저게 전국에서 가장 그 유권자들의 평균 연령이 어리대요.
34살도 뭐 어리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34살이래요. 예. 그러니까 저 지역에는 60대, 70대가 별로 없어요. 그럴 정도로 어떤 지역에 아주 독특한 유권자들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가 저 지역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게 가장 젊은 지역보다 거기서 내가 승부를 보겠다라는 것이고 지역에 또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 근로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세 당이 전부 다 당선을 장담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역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제 발표된 공천 확정된 분 가운데 눈에 띄는 분이 있어서 한번 전해드리죠.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된 지역 가운데 대구입니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달서, 갑. 대구 달성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잖아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 변호사 공천 받았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은 드렸습니다. 달서갑 지역으로 출마하겠다 말씀은 드렸고 뭐 대통령께서 저 말씀드리면 열심히 하라는 말씀 계셨죠. 제가 대통령 모신 지가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좀 멀리서 그런 때로는 아주 가까이 있어. 죄송합니다. 네, 목이 자주 메이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하도 기막힌 일들이 많아가지고. 대통령께서 힘드실 때 저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딱 두 글자는 담대했다는 겁니다. 그 극한의 고통을 대통령께서는 그 인내로서 묵묵히 견뎌내셨고 오히려 대통령께서 저를 많이 위로하셨고. 자, 유영아 변호사 단수 공천 줬어요. 단수 공천. 야, 박근혜 복심. 7.8기란 말이 나오던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7.8기가? 예, 지금 8번째 도전이라는 얘기죠. 계속 이제 떨어졌다가 이번에 이제 대구 달성에서 단수 공천을 받은 건데요. 여기에 또 지금 홍석준 의원이라고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 현역 의원을 컷오프 시키고 단수 공천을 준 배경에 과연 무엇이 있느냐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 당에서 하는 설명은 정무적 판단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신청한 후보 가운데 유 변호사 점수가 가장 높았고 이게 단수 공천을 할 정도의 유의미한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역인 홍석준 의원 조금 전에 이제 기자회견도 했는데 시스템 공천이 무너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이의 신청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현재까지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지 의원님 시간은 없지만 네. 그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몇 번을 찾아가기도 하고 화해 제스처를 아니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서 들어오자마자 참석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한 2-3달 사이에 뭐 초청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려 3번인가 만났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에 전화도 하고 그때부터 이미 예상됐던 상황이에요. 바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화해 그 상징으로 유영아 변호사한테 국회의원 배지를 하나 주겠다. 이런 걸라고 봐야죠. 쉽게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다는 점까지 말씀드리죠. 자, 민주당 얘기 오늘 뭐 지금 기자회견 예고돼 있고 탈당할지 말지 되는 사람 한 분만 더 짚어보죠. 공천에서 배제됐던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가서 만났던 친문계의 좌장이라고 불리는 홍영표 의원 오늘 거취 밝힌대요. 자, 최지훈 기자 혹시 홍영표 의원 뭐 얘기 나온 거 있어요? 예, 오늘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서요. 오늘 회견에서 탈당을 선언하겠다 이렇게 직접 알렸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에 이제 탈당 회견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당을 나가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지역구인 부평을에 그대로 출마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당장은 이제 원외에 있는 민주연합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일정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엔 이미 먼저 탈당한 서른 의원, 친문 서른 의원 등이 이제 참여를 하기로 알려져 있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선에서 떨어지거나 사후에 이제 이미 컷오프됐지만 당에 아직 남아있는 일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합류할 가능성까지도 홍 의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출마를 할 때에는 새로운 미래에서 출마를 소속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조국 혁신당 가능성도 질문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대표와는 인연이 많지 않다. 아직 모르겠다. 이런 답을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임종석과 홍영표도 갈라지는 거예요. 뭐 형식적으로는 당이
지금 떠나고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제까지 홍영표 의원이 이제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인터뷰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일단 홍영표 의원은 뭐 탈당할 가능성이 거의 높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정치라는 것이 우리가 생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1시간 전에도 회군하고 또 임종석 전 실장은 뭐 왕십리에서 같이 모여서 이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 회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에 있어서도 좀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탈당 이후에 또 연쇄 탈당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민주연합이랄지 형식으로 뭐 무소속 연대로 가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미래에 들어가야 할지 어떤 게 자기가 총선에서 이겨서 돌아올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을 겁니다. 예. 민주당에 계셨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원내대표도 하고 또 당대표 경선에도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임종석 그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전대협이라고 하는 또 386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어 좀 집단적 사고를 했다면 홍영표 대표는 그런 좀 개별적인 행태를 취한 것 같고 그래서 좀 탈당이 쉬웠는데 문제는 이제 이낙연 대표가 하고 있는 이런 데고 합류하기가 또 다른 또 꺼려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연합이라는 이런 좀 다른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탈당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상당히 뭐 몇몇 아주 소수로 좀 합류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뭐 2000년 민국당 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이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그런데 이번에 자신의 비서가 이건 진짜 비서예요. 이분은 자신의 비서가 개인 돈과 공금을 빼돌렸대요. 노소영 관장의 돈과 공금을 빼돌렸다면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얼마를 빼돌렸느냐? 무려 26억 원. 아니 그거 빼돌릴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빼돌렸을까요? 먼저 전정환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노소영 관장의 비서 A씨는 2019년 말 채용된 직후부터 돈을 빼돌렸습니다. 노 관장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도장을 이용해 인터넷 뱅킹 신청을 한 뒤 수십 차례에 걸쳐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5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계좌 이체한 돈이 19억 7천만 원입니다. A씨는 노 관장 명의로 은행 대출 1억 9천만 원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넣기도 했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인감증명서를 더 추가 발급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도용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엔 노 관장인 척 아트센터 재무담당 직원에게 상여금을 송금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센터 공금 5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렇게 A씨가 빼돌린 돈은 총 26억 원에 달합니다. 재무담당 직원의 보고를 받은 뒤 은행을 찾아 계좌 내역을 확인한 노 관장은 지난 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노 관장의 비서 A씨를 상대로 빼돌린 돈의 행방과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자, 근데 이 빼돌린 사람이 비서로 입사한 직후부터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요? 정말 범행 수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노소영 관장의 뭐 일정 관리라든가 심부름 같은 걸 하는 비서였는데 그 노소영 관장의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했던 겁니다. 뭐 OPT 카드 이런 걸 신청해서 노소영 관장 계좌에서 직접 이체를 받은 거예요. 그 2019년 12월부터 2023년 말 사이에 19억 7,500만 원 정도를 이체를 스스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노소영 관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총 1억 9천만 원 정도를 대출을 받은 거예요. 오, 대출까지? 그렇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노소영 관장의 돈을 21억 원 상당을 이제 편취를 했고 그 다음에 아트센터 직원한테 자기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면서 이 전화번호가 노소영 관장의 세컨폰 전화번호다.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전화번호로 노소영 관장을 사칭해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상여금을 송금하라고. 내 상여금 이 통장으로 송금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빈털터리가 됐다고 하면서 돈을 송금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관장폰이니까 또 다른 직원들은 믿고. 직원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5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야, 세상에. 그렇게 해서 빼돌린 돈의 규모가 26억이래요. 26억. 26억 어디 있을까요? 물어봤겠죠, 비서한테. 돈 어디 갔어요? 말을 안 하고 있다고요, 말을.
네, 돈이 행방에 대해서 항거할 뿐만 아니라 공범 여부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피해 액수가 워낙 큰데다가 특히 이 피해 액수가 큰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 범죄 수익을 어디에 은닉했는지 이것을 찾아서 몰수 추징하는 게 핵심 관건인데 입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당사자의 어떤 계좌 추적을 통해서 돈의 행방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노관장 측은 이 범행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기 때문에 혼자서 했을 가능성보다 가족이나 지인들과 같이 공모해서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제3자를 동원해서 재산을 은닉한 것인지 아니면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손 변호사님, 이게 워낙 액수가 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 뭐 그래 교도소 갔다 오지, 이른바 뭐 몸으로 때우지, 나중에 26억 냈고.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뭐 법리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사기 사건 같은 경우 피해 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데 그럼에도 나는 피해 회복하지 않고 더군 가장 많이 쓰는 수법들이 뭐 어디 주식에 투자해서 다 날렸다. 남아있지 않다. 생활비로 했다. 탕진했다. 가소비했다. 나는 변제할 수 없다. 그냥 달게 처벌받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피해 변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거 찾아내는 게 아주 더 관건일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정부가 미복귀한 전공의들 지금 증거 확보하고 면허 정지 통보하면서 지금 강대강 대치인데 오늘 의협 전 현직 간부들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자 이번에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들까지 지금 삭발하는 건가요? 지금 가처분 신청까지 내면서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삭발은 물론 지금 법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의사 선생님들 머리 삭발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피해는 환자들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게 의사 선생님 저렇게 병원에 없으니까 아픈데 어떻게 해요? 내가라도 치료해야지. 이른바 의료기기. 집에서 혼자 쓰는 의료기기 판매량이 늘었다고요? 예, 한 인터넷 종합 쇼핑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 사이에 혈당 측정기 있잖아요. 그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0% 정도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혈압계, 체열기 이런 기기들의 매출도 한 19%, 7% 각각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증 만성 질환자들이 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많이 구매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러한 중증 만성 질환자들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바로 상급 종합병원에 가서 긴급 수술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의료 공백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환자들의 불안이 너무나 커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신청을 받아봤더니 오히려 대학들이 더 원하고 있다고요, 증원을? 네, 그렇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삭발까지 하면서 반발하고 있지만요. 의대가 포함된 대학들에게 이제 얼마나 정원을 요청하느냐라고 봤더니 지난해 수요조사 때는 희망 인원이 550명 가량이었지만 지금은 3,400명 넘게 증원을 신청했다라는 겁니다.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또 다르네요. 네, 정부는 2,000명 수준이라고 했지만 그거보다 1,000명 넘게 늘어난 규모로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인데요. 학교별로는 50명 미만이 소규모 의대 8곳에서도 굉장히 많은 숫자를 신청했다라고 하고요. 최대 3배 가까이 증원을 희망한다라고 신청한 학교도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에서는 930명, 비수도권 대학 27곳에서는 2,471명까지 증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의대가 없어서 뭐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대가 있는데도 더 늘려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학이잖아요. 대학 병원에서는 그 의대 교수님들 지금 뭐 저 정도로 지금 삭발까지 하고 있는데 총장님은 더 늘려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소식이죠. 출산 장려금. 이거 얘기 들어보셨죠? 지난달 어떤 기업이요. 자녀를 출산한 직원한테 얼마를 줬죠? 1억. 큰 거 한 장. 1억을 출산 장려금으로 줬잖아요. 근데 큰 거 한 장이 아니에요. 나중에 바꿔보면 한 2천 몇백만 원이 세금인 거예요. 이 문제를 이 세금 부담 문제도 앞으로는 확 낮아질 전망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금액을 지원받게 돼서 진짜 어마어마하고
주변 동료들은 다들 축하해 준다고 하고 있고요. 와이프가 원래 셋째도 갖고 싶어 했는데 그동안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저는 좀 부정적이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1억 주면 세금 2,5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게 밝혀지면서 아니 뭐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가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영그룹이 이제 이 돈을 지급한 형식이 근로자한테 근로소득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자녀당 1억 원씩을 지급한 출산지원금 성격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자녀에 대한 증여금이 되는 것이고 증여세가 부과된다라는 아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세율도 높아지네요. 네, 좋은 취지로 주는 돈인 만큼 비과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일단 부영만을 위해서 이렇게 세제의 어떤 그 기준을 바꾸기는 어렵다라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근데 부영에서 만약에 자녀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근로자한테 주는 것으로 바꿨다고 한다면 근로자에게 주는 부분은 또 일부 비과세 혜택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직원 자녀에 대한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오호. 자, 그런데 이런 고민에 정부가 화답을 합니다. 아니, 전액은 아니고 뭐 약간은 내는 것 같아요. 거의 전액을 세금 안 내도 된다고요? 예, 지금 경제부총리가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는데 기업이 직원한테 이 출산 지원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별도로, 그러니까 비과세를 많이 하겠다라고 지금 보고를 한 겁니다. 관련 법안을 오는 9월 달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는데 9월에 정기국회? 9월에 통과가 되면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아, 잠깐 그 얘기는 지금 아이 난 부모들도 1월 1일 이후에 난 부모들은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아이는 그 전에 낳았어도 되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 비과세가 소급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1억 원을 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출산지원금 1억 원을 받았을 경우에 세금을 2,75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비과세법이 통과가 되면 내야 될 세금이 2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죄송한데 다 1억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그 회사가 1억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이런 비과세를 하면 뭐 부영도 주는데 우리 회사도 사장님들 딴 데도 준대요. 비과세 된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이 응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